삼국지연의 피와 불로 새겨진 전설의 무대. 중국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삼국시대만큼 치열하고 극적인 시기는 드물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경이 바뀌고 군주의 목이 날아가며 이름 없는 장수조차 전설로 남거나 전장에서 비극적으로 사라지던 시대였죠. 끝없는 전쟁 속에서 위, 촉, 오, 이 세 나라 중 과연 누가 가장 강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적을 두렵게 만든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무적의 전신이라 불린 여포, 세 형제를 동시에 상대했던 괴력의 사나이, 충의의 화신 관우, 청룡언얼도를 휘두르며 삼국을 떨게 만든 무장, 배그의 용장 조운, 수만의 적진을 홀로 돌파하며 주군을 구한 불멸의 전사. 그들은 모두 전설이 되었지만 운명은 과연 누구에게 미소지었을까요? 누군가는 영광 속에 죽었고 또 누군가는 비극 속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칼과 피로 이름을 새긴 삼국의 10대 장수 이야기. 그 장대한 서사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1. 여포, 무패의 전신. 그러나 비극의 영웅,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이름만으로 전장을 떨게 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여포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는 무패의 전신전신이라 불릴 만큼 절대적인 힘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배신과 야망 속에 스스로 비극을 맞이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여포는 지금의 내몽골 지역 구원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건장한 체격과 출중한 무예 실력을 보였고 기마와 궁술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한 전설로 만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천하의 명마 적토마, 그리고 보통 장수는 들기도 힘든 방천하극이었죠. 그를 두고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 사람 중에는 여포가, 말 중에는 적토마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비와 맞붙어 50합을 겨루고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관우가 뛰어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비까지 가세했지만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어도 여포를 꺾지 못했습니다. 삼국 수많은 무장 가운데 순수한 무력 하나로 여포를 능가하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무장이라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시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포는 한때 동탁의 부하로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인이 초선을 미끼로 여포를 꿰자 그는 주저없이 스승이자 주군인 동탁을 죽여버립니다. 이 반역은 곧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여포는 이 주군 저 주군을 옮겨다니며 배신을 반복했습니다. 원수를 따랐다가 배신하고 유비와 손잡았다가 합의성을 빼앗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힘은 누구나 탐냈지만 누구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장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포는 자신이 가장 얕잡아 보던 조조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살려달라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과거에 그에게 배신당했던 유비가 조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를 살려두면 언젠가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여포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그는 합의성에서 교수형을 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여포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력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충성과 지략을 잃은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올바른 주군을 섬겼다면 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비극은 후세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힘만으로는 영웅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 최강의 장수, 그러나 가장 허망하게 몰락한 영웅, 여포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우, 무패의 무성애. 그러나 비극의 영웅 삼국지를 말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 바로 관우입니다. 그는 단순히 힘센 장수가 아니라 충의의 상징이자 후세의 무성이라 불리며 신격화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 역시 영광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설 뒤에는 깊은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우, 자는 운장. 그는 9척이 넘는 키에 길게 내려오는 수염, 날카로운 봉황의 눈과 노예처럼 굵은 눈썹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외모만으로도 왕의 기품을 풍겼던 그였지만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유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었습니다. 도원결의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생사를 함께하며 한 나라를 부흥시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관우에게 유비는 단순한 형이 아닌 평생 지켜야 할 주군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관우는 적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40kg이 넘는 청룡 언얼도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한 번 휘두르면 적의 머리가 줄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호로관 전투에서 그는 단칼에 화옹의 목을 베었고 이어지는 전투에서는 원소의 최강 장수였던 알량과 문추를 연이어 참수했습니다. 이 전공으로조차도 조조는 그를 두려워하며 극진히 대우했고 제후로 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잠시 머물렀을 뿐 기어이 유비 곁으로 돌아가고야 했습니다. 5 관문을 돌파하고 6 장수를 베어내면서까지 말이죠. 그 어떤 권세나 부귀도 그의 충이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충이로 살았고 충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적처럼 보였던 관우도 결국 오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형주를 손에 넣은 후 그는 점점 자만해졌습니다. 동호와의 동맹을 거절하고 손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내 딸은 제왕의 집안에만 시집 보낼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북벌을 감행하여 조조군을 크게 압박했고 조조가 낙양천도를 논의할 정도로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나라가 위나라와 손잡으며 형주를 기습합니다. 관우의 퇴로는 끊겼고 그는 덫에 걸린 사자처럼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끝내 그는 아들 관평과 함께 포위망 속에서 싸웠으나 사로잡히고 손권의 회유를 거부하자 처형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잘린 머리가 조조에게 보내졌을 때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수염이 곤두서며 산자처럼 위엄을 뿜어냈다고 합니다. 놀란 조조는 직접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관우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하여 관성제군으로 모셨고 공자의 문묘와 나란히 제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충의의 화신, 불멸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100번의 승리를 거두는 무장이라도 자만과 방심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영원히 삼국지의 상징으로 충과 의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그의 전설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3. 좋은 백마 장군 충의의 전설 여포가 무적의 전신전신이었으나 변덕스럽고 관우가 충의의 상징이었으나 자존심이 지나쳤다면 조우는 힘과 지혜, 용기와 절제가 모두 조화를 이룬 장수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맹세나 높은 자기를 바라지 않았고 평생 단 한 명의 주군과 한 길의 뜻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전공뿐 아니라 흰 갑옷에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며 주군을 지켜낸 모습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조운, 자즈는 자룡, 상산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비범한 무예와 침착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여포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관우처럼 오만하지 않았고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했지만 전장에 나서면 누구도 그의 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찬을 따랐으나 그가 대업을 이룰 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 충성을 바칠 주군 유비를 만났습니다. 조운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단연 당양 장판 전투였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유비를 추격하던 그때 유비의 아들 아두가 혼란 속에 적진에 남겨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물러서는 와중에 조운은 홀로 백마를 돌려 수만의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흰 갑옷에 긴 창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내린 한 줄기 번개 같았습니다. 수백의 기병을 뚫고 수많은 적을 베어내며 끝내 아두를 품에 안고 돌파해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조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조운 같은 장수 10명만 있다면 천하는 이미 내 것이 되었을 것이다. 조운은 수십 명의 장수를 베어내고 깃발 2개를 꺾으며 살아 돌아와 아두를 유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비가 눈물을 흘리자 조운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킨 것은 단순히 아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신내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충성과 해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후에도 한중 전투에서 황충과 함께 하후연을 격파했고 가정 전투에서는 몸을 던져 주군을 지켰습니다. 북벌에 나설 때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앞장서기를 자청했습니다. 관우나 장비가 자만심을 드러낼 때도 조운은 끝까지 겸손하고 신중했습니다. 유비는 조운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걱정이 없다 라 했고 제갈량 또한 조운은 용맹한 뿐 아니라 지혜까지 갖춘 진정한 명장이다 라며 칭송했습니다. 조운은 전장에서 쓰러지지 않고 노년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장수와 백성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앞두고 그의 무덤 앞에서 만약 오늘 조운이 살아있었다면 후방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조운만큼 흠없는 삶을 산 이는 드뭅니다. 그는 여포처럼 배신하지 않았고
관우처럼 자만하지 않았으며 장비처럼 성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충성과 절개로 빛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난 지금도 조은의 이름은 여전히 찬란한 은빛창처럼 역사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충의와 인애, 지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4. 장려 위나라의 불패장수 합비의 영웅 삼국시대는 영웅들이 전장을 무대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동호의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조조의 휘하에서 전장의 신진이라 불린 장려였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큰 세력의 뒷받침도 없었지만 끝내 위나라의 기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장려는 단순한 무력만이 아니라 뛰어난 지략과 과감한 결단력을 겸비한 장수였고 특히 합비 전투에서 800의 병력으로 10만 동호군을 격파한 전설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장려, 자는 문원. 본래는 정원의 휘하에 있었으나 정원이 여포에게 죽임을 당하자 부득이하게 여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포 휘하에서 그는 출중한 무예와 지휘 능력을 드러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합의 전투에서 여포가 패망하자 조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조조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죽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류는 조조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수많은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전설로 만든 것은 바로 215년 합비 전투였습니다. 손권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성을 공격했을 때 성 안에는 겨우 800명의 정예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조는 출정 전에 장료에게 적이 오기 전엔 수비를 지키되 이미 도착하면 반드시 먼저 공격하라 라는 명을 남겼습니다. 장료는 가만히 성을 지키고만 있다가는 반드시 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불과 500기병을 이끌고 한밤중에 성문을 열어 동호군 본진을 기습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창과 검을 휘두르며 수만의 적진을 헤집었고 손권군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날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동호군 전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튿날에도 장류는 거듭 출격하여 적을 몰아붙였고 끝내 손권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동호 사람들 사이에서는 훗날 밤에 아이가 울면 장료 온다고 하면 곧 울음을 그쳤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그의 이름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료는 무모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지략가였습니다. 조조는 그를 두고 옛날 명장들과 견줄만하다 라고 칭했고 제갈량조차도 그는 무력뿐 아니라 뛰어난 지혜까지 지닌 인물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위나라에서 서황, 악진, 우금, 장압과 함께 오자량장 우즈량으로 불리며 중대한 전투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동호와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위나라군과 백성에게 큰 슬픔이었고 조비는 직접 조문하며 높은 자기를 추증했습니다. 삼국에는 무수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용맹과 지략을 이토록 균형 있게 갖춘 인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포처럼 무모하지 않았고 관우처럼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워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분명히 아는 장수, 그것이 바로 장료였습니다. 비록 삼국지연회에서 그의 비중은 관우나 조은만큼 크지 않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는 분명히 위나라를 떠받친 기둥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전장의 영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합비의 승전과 장료의 이름은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장비, 호랑이의 용맹과 영웅의 비극 삼국시대, 수많은 전쟁터에는 각기 다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책략으로, 어떤 이는 지혜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전장을 뒤흔들며 적을 두렵게 한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촉한의 호랑이 장수, 장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비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힘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의리와 용기로 충만했지만 동시에 제어하지 못한 성격 탓에 누구보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황족의 피를 이어받았고 관우가 제왕의 품격을 지녔다면 장비는 서민 출신으로 술과 가죽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낮아도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의협심과 절대적인 충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와 관우를 만나 도원 결의를 맺었을 때 그는 주군을 넘어 형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장비는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했으며 눈은 둥글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손에 든 장팔 3호가 휘둘릴 때마다 적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책략가도 외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무력과 전장에서의 용맹만큼은 여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습니다. 포로관 전투에서 그는 관우와 함께 여포와 150합을 겨뤘지만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장판파 전투에서는 추격해오는 조조의 대군 앞에서 홀로 다리를 지키며 단 한 번의 고함으로 수만의 적을 주저앉혔습니다. 조조조차도 장비는 비록 거칠지만 진정한 호랑이 장수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칼날과 같았습니다. 직설적이고 불같은 성품 탓에 부하를 거칠게 다루었고 잘못을 저지르면 매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성격은 존경을 받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그 끝은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님과도 같았던 관우가 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자 장비는 분노로 가득 차 매일 술을 마시며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유비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출병하자고 했지만 그는 성급히 병사들에게 갑옷에 반우판라는 글자를 새기게 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부하였던 장달과 범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느 날 밤 몰래 장막에 들어가 잠든 장비를 베어버렸습니다. 한때 수만의 적을 단숨에 제압했던 영웅이 고작 두 부하의 칼날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최후가 또 있을까요?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나의 장익덕이여, 그대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하도다. 비록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장비는 여전히 후세에 의해 존경받는 장수입니다. 관우가 충의의 상징이고 조은이 인내의 화신이라면 장비는 누구보다 순수한 용맹과 절대적인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훗날 만약 장비 같은 장수가 10명만 있었다면 천하는 이미 촉한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활하지 않았고 권모술수에도 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을 가르며 앞장섰던 호랑이 장수. 삼국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장비만큼 적을 떨게 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비와 촉한을 위해 바친 진정한 전사였고 역사는 그를 굴하지 않는 호랑이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 인물, 전유댕예. 충성의 화신이자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비극의 장수. 삼국시대의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어떤 이는 지략으로 이름을 남겼고 또 어떤 이는 무용으로 천하를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권력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군을 지키기 위해 살다 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조의 곁을 지킨 철벽의 수호자, 불굴의 장수 전희입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름은 지금도 영원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희는 천성이 장대한 체격과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철을 손으로 비틀고 거대한 성문을 홀로 들어올릴 만큼 힘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결코 남을 억압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좇았고 불의와 배신을 가장 혐오했습니다. 바로 이 강직한 기계가 조조의 눈에 띄어 그는 곧 주군의 가장 가까운 호위무사가 됩니다. 그날부터 전희는 조조를 해치려면 반드시 나를 먼저 쓰러뜨려야 한다라는 철벽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전공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장수의 반란이었습니다. 장수가 표면상 조조에게 항복했으나 곧 마음을 바꾸어 밤중에 기습을 가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자객이 조조의 본진을 향해 들이닥쳤고 순간적으로 조조의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전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개의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적들을 쓸어냈습니다. 수십 수백의 병사가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전휘는 피투성이 같은 몸으로도 주군을 향한 길을 열어냈습니다. 그의 외침은 마치 천둥 같았고 그의 몸은 거대한 성벽처럼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조조는 간신히 전휘가 만든 피의 통로를 따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천의 적이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전휘조차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창에 꿰뚫리고도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주군을 지켜라! 그리고 그는 바다처럼 출렁이는 피 속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조조는 살아남아 이후 위나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전휘의 죽음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전휘에게 최고의 예우를 내리고 후세까지 이름을 남기게 했습니다. 삼국의 수많은 장수들 중에서도 전휘처럼 한결같이 충의를 지킨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는 지략가도 아니었고 절대무적의 전사도 아니었지만 주군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삼국시대를 관통하는 수많은 영웅들의 공통점이 힘이었다면 전휘는
그 힘보다 더 강한 무기,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전위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인물, 마촌나르, 서량의 호랑이 장수이자 비극의 전사, 삼국지의 수많은 무장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무적의 전사 여포, 의의 화신, 관우 혹은 맹호 장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조조조차도 여포가 다시 태어난 듯하다라고 평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서량의 호랑이 장수 마초입니다. 그는 천부적인 무예와 담력으로 전장을 휘어잡았으나 동시에 성급함과 잔혹함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간 비극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마초는 명문 무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 마등은 서량을 제패한 세력이었고 마초는 어려서부터 기마술과 활쏘기에 능하며 국경의 전사답게 굳센 기계를 키워왔습니다. 귀족 출신의 혈통에 타고난 무력을 갖춘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천하무쌍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찬란한 만큼이나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211년 부친 마등이 조조에게 살해당하자 마초는 서량 제후들을 모아 거병했고 동관에서 조조와 맞붙습니다. 이때 마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를 연이어 격파하고 1대1 대결에서는 조조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조조가 수염과 갑옷을 버리고 가까스로 달아난 일화는 지금도 전해지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순간 만약 마초가 냉정하게 기회를 끝까지 잡았다면 삼국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전략과 인심을 얻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조조는 재빠르게 서량 제후들을 회유했고 결국 마초의 연합군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 마초의 일가는 몰살당했고 그는 졸지에 혈육과 기반을 모두 잃고 맙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잔혹하고 의심 많은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서천의 장로에게 몸을 의탁했으나 권력을 탐해 오히려 은인을 제거하는 패착을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초는 용맹 하나 믿을 수 없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유비의 진영으로 들어가 5호 대장군의 한자리를 차지하지만 그 시절의 마초는 이미 예전의 위세를 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장군의 칭호를 얻었으나 제갈량은 그를 중용하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전장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후 마초는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국지 속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이 장렬하게 묘사된 것과 달리 그의 최후는 조용했고 애도하는 이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마초는 전장의 신처럼 싸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의 무용은 하늘을 찔렀지만 냉정함과 지혜 그리고 신의를 잃은 용맹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조은의 침착함, 제갈량의 지략, 관우의 충의가 있었다면 삼국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독한 반항자로 남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잊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여전히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젊은 패기와 맹렬한 기세로 조조를 몰아붙였던 순간만큼은 분명 누구보다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마초는 삼국지 속 영원한 비극의 호랑이 장수, 힘과 용기의 화신으로 기억됩니다. 8. 황충 노장의 불멸의 전설. 황혼의 무적장수 촉한의 5호 대장군을 말할 때 사람들은 먼저 의리의 관우, 하늘이 내린 힘의 장비, 완벽한 무장의 조은, 그리고 용맹한 마초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황충이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전장의 신하로 떠오른 유일한 장수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사나이, 노장 러자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이다. 황충은 젊은 시절부터 이름난 명장도 아니었고 귀족 출신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국경의 무명의 장수로만 살아왔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촉한의 군문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이나 배경보다 더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끝없는 투지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투 감각이었다. 많은 이들이 안락한 노년을 보내던 나이에 황충은 여전히 칼을 들고 전장을 누볐다. 그의 모습은 마치 청년 장수처럼 날카롭고 강인했으며 전장에서 늙음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중 전투, 하후연의 목을 배다 218년, 유비는 조조가 차지하던 전략 요충지 한중을 공격했다. 당시 한중을 지키던 이는 조조의 숙련된 명장 하후연이었다. 전투의 선봉을 맡은 이는 다름 아닌 60이 훌쩍 넘은 황충. 모두가 무모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날 역사는 전혀 다른 답을 내렸다. 불길이 치솟는 전장에서 황충은 노장답지 않게 누구보다 앞장서 돌격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휘둘러졌고 조조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다. 결국 하후연이 직접 나서 맞섰으나 두 장수의 일합 끝에 황충은 교묘히 퇴각하는 척 속임수를 쓰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으로 하후연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 순간 조조의 군세는 공포에 휩싸여 무너졌고 한중은 결국 유비의 손에 들어갔다. 이 승리로 황충은 무명의 노장에서 일약촉한의 전설로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관우, 장비, 조운, 마초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5호 대장군의 반열에 올랐다. 인정받은 실력 그리고 영원한 교훈 물론 모든 이가 황충을 곱게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자존심 강한 관우는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다. 늙음과 젊음을 따지지 말고 공이 큰 자는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한다. 결국 황충은 나이가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존재는 진정한 장수란 나이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후세에 남겼다. 비록 이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황충의 삶은 단순히 한 장수의 일대기를 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관우가 의리의 화신이었다면, 장비가 무용의 화신이었다면 황충은 끈기와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황충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진정한 무장은 나이에 지는 법이 없다. 오직 꺾여버린 의지에만 패배할 뿐이다. 허저, 위나라의 불패, 호훈다 삼국의 혼란한 시대, 전장은 제왕의 운명을 가르는 무대였다. 어떤 이는 지략으로 이름을 떨쳤고 또 어떤 이는 절대적인 무력으로 신화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야수 같은 힘으로 전장을 뒤흔든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허전이었다. 그는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장수, 장사처럼 몸 하나로 적진을 뚫었고 조조가 가장 믿는 호위무장이자 후대의 호우라 불린 사나이였다. 허전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다. 키가 장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어깨는 곰처럼 넓었으며 두 팔은 쇠기둥처럼 굵었다. 한 손으로 말을 끌고 수십 리를 달려도 숨 하나 거칠지 않았다. 그는 갑옷을 걸치지 않았다. 내 몸 자체가 철보다 단단하다라 믿었기 때문이다. 활이나 창 같은 무기도 필요치 않았다. 그의 주먹 하나가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조조가 허저를 처음 만난 날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나를 지킨다면 내가 무슨 칼날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날부터 허저는 조조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며 언제 어디서든 주군을 지켜냈다. 마초와의 운명적 결투 211년 서량의 맹장 마초가 동관에서 조조를 압박했다. 그의 창술은 귀신도 두려워할 만큼 날카로웠고 전장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다. 이때 조조가 부른 이는 단 한 명, 허저였다. 두 장수의 일합이 시작되자 마치 두 마리 호랑이가 맞붙은 듯 천지가 흔들렸다. 마초는 날렵하고 교묘했으며 허저는 단단하고 무식할 정도로 강력했다. 50합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허저는 점점 더 기세가 올라갔다. 그러던 순간 허저가 갑자기 무기를 던져버리고는 갑옷마저 벗어던졌다. 갑옷을 입고 싸운다 해서 무슨 영웅이라 하겠는가. 너와 나 맨주먹으로 겨뤄보자. 그 말에 전장은 숨을 죽였다. 상대가 마초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버리고 맨몸으로 싸움을 청한 것이다. 결국 조조가 싸움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마초조차 그의 주먹에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달았다. 허저의 힘은 결코 삼국의 그 어떤 장수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조의 철벽 허저는 단순히 전장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주군의 방패이자 철벽이었다. 한밤중 원소가 보낸 자객들이 조조의 막사에 침입했을 때 허저는 손으로 적의 몸을 찢어버렸고 그날 밤 단숨에 자객들을 모조리 소탕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호후허라는 칭호를 내렸다. 하지만 허저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권세에도 부귀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조조를 지키고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 조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허저는 조비를 섬기며 끝까지 충성을 지켰다. 그는 정치나 권력 다툼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불멸의 상징 허저의 삶은 비극도 반역도 화려한 정치적 야망도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과 충성의 화신으로 살았다. 관우가 충의의 상징이었다면 장비가 용맹의 상징이었다면 허저는 바로 절대적인 힘과 꺾이지 않는 충성심 그 자체였다.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후세에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허저 위나라의 불패 후 그가 서 있는 한 조조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10. 손책 강동의 소패왕 쇼파 동호의 기틀을 세운 젊은 영웅 삼국시대. 위나라에는 영웅 호걸 조조가 있었고 촉한에는 인의의 군주 유비가 있었다. 그렇다면 강동의 동호 동에는 누가 있었을까? 바로 스물남짓한 나이에 소패왕 쇼파왕이라 불리며 젊음과 패기로 제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나이. 그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강동의 초석을 세운 인물 손책이었다. 손책은 명문 무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손계는 이미 동탁 토벌전에 나섰던 이름난 장수였으나 불운하게도 전장에서 전사하고 만다. 그 순간 강동의 손씨 가문은 몰락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어린 손책은 좌절하지 않았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그는 결심했다. 내 손으로 다시 가문을 일으키고 강동을 통일하겠다. 처음부터 그는 무턱대고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 현실을 직시한 손책은 일시적으로 원술의 깃발 아래 들어가 군사를 빌렸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다. 그리고 불과 몇 해 사이 손책은 강동의 군벌들을 하나둘 꺾어나갔다. 유도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왕랑을 꿰어내어 일거에 제압했으며 엄베코를 토벌해 그의 세력을 흡수했다. 마치 폭풍처럼 전장을 휩쓸며 잃었던 강동의 땅을 되찾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 설며이라 불렀다. 이는 초안지의 항우와 비견될 만큼 거침없는 기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손책과 주유 강동을 일으킨 명콤비 손책의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는 주유와의 동맹이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죽음과 책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절친이자 평생의 전우였다. 손책이 칼과 담력으로 길을 열면 주유는 지략으로 그 길을 공고히 했다. 이 젊은 콤비가 있었기에 강동은 더 이상 분열의 땅이 아니라 삼국을 좌우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짧지만 불꽃처럼 산 삶.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장난을 친다. 손책은 어느 날 사냥터에서 자객의 화살을 맞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상처는 점차 악화되며 그의 몸을 무너뜨렸다. 그는 서서히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했다. 린조의 순간 그는 동생 손권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다. 강동은 아버지의 유업이고 나는 그저 길을 열었을 뿐이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너다. 이 땅을 결코 잃지 마라. 그렇게 손책은 겨우 2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너무 짧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손책이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후세에 남은 이름 손책은 불운하게도 짧은 생애를 살았으나 그 불꽃 같은 삶으로 강동을 하나의 제국으로 일으켰다. 비록 수명은 짧았으나 그의 한 생애는 누구보다 찬란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손책, 젊음으로 동호를 세운 소패왕. 짧지만 뜨겁게 살다간 진정한 영웅.